네, 네, 3시가 되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및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긴급 간담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직접 인사는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회원님들과 또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요. 오늘 또 뜻깊은 저희가 발표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민원연에서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긴급하게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거는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6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간 어떤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제시된 그러한 자리였는데요. 어제 13일 그중에서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광고와 편성 그리고 이용자 주권 요 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세부 실행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 언론단체로서 민원연에서 상당히 방송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용자 권익, 시청자 권익 측면에서 여러 우려할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긴급하게 시민들에게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는 자리로서 오늘 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참석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요 줌 간담회에는 의견을 발표해 주실 분들과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또는 질의응답을 하실 기자님들 또 언론 관련한 분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발표하실 분들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원연 상임대표신 김서중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민원연 이사이식자 세명대 광고학과 교수이신 정현우 이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연우입니다. 네, 민원연 정책위원이고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강사이신 정수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원연 정책위원이시고 전남과학대 e스포츠과 교수인 정은경 위원님 참여하셨습니다. 최은경. 최은경. 죄송합니다. 최은경 위원님 네,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최영길 정책위원은 참석하시는데, 최영길 교수님 오셨네요. 아유, 바쁘신데 오셨네요. 네, 민원연 정책위원이시고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이신 최영길 위원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발표하실 분들이 또 순서에서 또 소개 좀 더 하실 분들은 그때 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 김서중 민원연 상임 대표님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회원분들,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중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론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 다 아시고요.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지만 새로운 미디어에서 공공성이 구축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공공성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부기구나 국회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나 그 대책 마련이 사실은 매체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미디어에서 공공성 강화를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새로운 미디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저희들이 보면서 뭔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한 의견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긴급 간담회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산업 활성화가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는 이 과제에서 불명확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다시 발표한 걸 보면서 방통위의 정책 구상이 공공성에서 한참 빗나갔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게 정말 꼭 필요했구나 다시 확인했고요. 오늘 이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대사회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 김서중 상임 대표님이 이번 방통위의 그 비전과 정책과제의 방향이 공공성 측면에서 얼마나 좀 심각한가 이런 우려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비전, 정책과제 이렇게 6일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미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시장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시장 실패에 따른 공공력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공성이라는 것은 주권자로서 시민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는 정보를 획득하고 공론장에서 합리적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또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민의 주도성에 따라서 미디어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주권자인 시민의 이익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공공성이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전과 정책과제에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든가 협찬 제도를 개선하겠다든가 외주 제작 시장에서 공정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든가 방송 시장에서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들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하지만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이는 방식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자 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미디어 소유 완화랄까? 예를 들면 지역방송의 경우 상호 겸용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제 발표했지만 광고 편성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의 완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 상을 그리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광고 규제 합리화를 얘기하지만 광고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광고 규제 완화라고 얘기할 때 광고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광고 시장의 혼탁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과연 방통위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미디어랩 체제라고 하는 것이 광고 시장의 혼탁성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인데 혹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규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건 아닌가? 그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죠. 편성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따 다른 분들이 더 광고나 편성에 더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그 방향에서 볼 때 편성 규제를 완화해서 그 결과 시민들이 수용자들이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극적이고 저질 수준의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했지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정책과제가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줌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민원연 저희 위원님들 또 이사님들 대표님이
발언하시거나 발표해 주시는 내용 중에 질문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줌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채팅으로 발언을 신청을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전달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방통위원회에서 특히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이렇게 분야별 특히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둔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사항별로 저희 민원연에서 좀 살펴본 입장을 각각 세 분의 민원연 이사와 정책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민원연에서 이번 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 특히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원연 입장이 요약된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에 오늘 발표된 성명으로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광고 및 협찬 정책, 이번 그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장 큰 우려가 담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광고 및 협찬 정책에 대한 문제점, 또 민원연에서 주의 깊게 지금 좀 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정연우 이사님이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정연우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김서중 대표께서 큰 틀에서의 말씀은 하셨고요. 이번에 방송 광고 관련해서 민원연이 그 사이에 주장했던 것들 중에 일정 부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이제 방송 협찬 제도가 제도가 돼 있지 않고 법도 미비한 상태에서 굉장히 혼탁사항을 빚고 있고 실제로 온갖 편법과 뒷거래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로 거의 전락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협찬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가 높아지고 또 공적 규제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파와 유료 방송, 특히 종편과의 비대칭 기조, 편성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광고 제도와 관련돼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라라는 것도 민원연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 하는 것은 민원연의 입장하고 같지만 다만 민원연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유료 시장, 종편 혹은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OTT나 혹은 모바일이나 이런 쪽의 공공성을 해치는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비대칭을 해소하라는 게 민원연의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지상파에 대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비대칭 규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는 유료 방송, 종편을 포함해서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높은 공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오히려 지상파는 공적 책무는 더 무겁게 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 엄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지상파에 대한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거나 혹은 광고 총량을 늘려주는가 이런 것들이 시청권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민원연은 그동안 종편이나 유료방송 규제를 강화해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라고 주장해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OTT나 모바일이 성장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에 빠른 속도로 진출해옴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재정적인 기반이 날로 추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 정도 규제 완화는 받아서 이해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민원연의 입장에 볼 때 큰 틀에서는 이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협찬 문제가 지금 제대로 그 공적 규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은 민원연으로서도
그 사이에 주장했던 바인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송 광고를 원칙적으로는 다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 광고 형식만 허용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 다 풀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방송 사업자한테 길을 다 열어주면 방송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시청권을 훼손하는 광고 형태가 언제 어떻게 등장할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은 새로운 광고 형식 또 광고 시간 이런 것들을 도입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도입할지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간접 광고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상 광고도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 광고나 방송 시장 활성화 대책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이상 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온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절차도 번거롭고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것이 시청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런 새로운 광고 형태를 시민들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사업자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통위는 사후에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후 규제처럼 뒤를 쫓아가는 규제로는 시청권을 지키기가 매우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훌륭한 사업자들 방송을 운영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도 하는 사업자들도 많지만 또 어떤 사업자들은 온갖 편법과 빌미로 규제의 틈을 빠져나가려 하는 사업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번에 방통위가 밝힌 홈쇼핑 연계 판매나 협찬 등만 하더라도 사실 시청권 침해가 명백하다라는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사후 규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작은 틈만 있으면 다양한 편법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런데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공공성 유지의 큰 뚝을 무너뜨린 것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공적 규제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허용하고 나면 시장에서 한번 허용하고 나면 이걸 다시 되돌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겠다. 방송 광고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목 광고만 하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히 방송 광고 제목을 확충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목만 판매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포맷 등도 광고주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좀 더 심해지면 방송 프로그램을 통째로 광고주에게 넘겨버리고 방송사는 광고주의 요구나 입맛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제작하고 편성하는 회사 꼴이 될 수 있으면 매우 극단적인 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튜브에 랜드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이티브 광고나 브랜디드 콘텐츠와 같은 것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신문에서 있는 기사형 광고만큼은 아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에 미디어랩 체제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결합 판매를 해소하면서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와 종편이 방송 광고를 의무 위탁 판매하도록 하는 그 미디어랩 체제는 방송 프로그램이 광고주의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래서 방송사의 직접 광고 영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디어랩 법원 방송 광고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사가 미디어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방송사의 광고 판매 부서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만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 사례가 그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광고 판매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민원연도 그 사이에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방송사의 영상증이나 소유나 통제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직접 영업의 길로 활짝 터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오히려 재검토하는 데는 민원연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미디어랩법 제정할 당시에도 민원연은 현재와 같은 미디어랩법이 매우 큰 문제가 있고 실제로 법의 취지가 살리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랩 관련해서 논의가 된다면 소유 규제 완화가 아니라 방송사의 미디어랩 소유를 어떻게 규제하고 미디어랩이 방송 광고 프로그램의 광고 판매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쪽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그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와 협찬의 내용이 상당히 이번에 이제 발표된 방안들이 좀 양이 방대한데요. 지금 제한된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위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또 나머지 내용들은 차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편성에서도 이제 상당히 시청권이 훼손될 이용자 권익이 훼손될 그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정수경 정책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정수경입니다. 이번에 방통위가 밝힌 편성 규제 개편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편성 규제의 재정립, 그다음에 의무 편성 비율의 개선, 편성 규제 합리화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두 번째 항목인 의무 편성 비율, 또 그 중에서도 오락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50%에서 60%로 무려 10%나 높인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주된 방송 분야의 편성 비율, 그리고 순수 외주 제작 프로그램 관련 비율 규정, 이런 것과도 연동이 돼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한 편성 규제의 재정립, 즉 방송 편성의 기본 원칙과 가치마저 재검토하겠다는 부분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그래서 오락 비율의 개편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영역을 보도, 교양, 오락 등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고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의 조화로운 편성을 규정한 법 조항은 1963년에 방송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왔던 가장 오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년 만에, 60년 아직 안 되죠. 58년 만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해온 우리 방송체제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2001년에 이제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편성 비율 그 30%가 없어진 후로 교양 부분에서 점점 고품질의 콘텐츠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물은 시청률을 견인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보통 20%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까지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락물이 60%까지 늘어나게 되면 교양물은 실질적으로 10%대로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도 하이브리드 장르와 오락의 교양 침습으로 오락물의 실질적 비율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론을 들어서 오락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이렇게 교양 부문이 축소되거나 거의 전멸되다시피 해도 되는 것인가? 갈수록 오락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방송위가 우리 사회 여론과 담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런 공익적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는 빗장을 스스로 이렇게 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오락을 확대하는 것은
방송 한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그 아이덴티티나 오리지널리티로 그 간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중시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나 남미, 중동의 시청자들까지도 한류를 좋아하고 한류 방송을 좋아하고 그리고 폭력적이나 선전적인 콘텐츠에 질려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시청자들에게도 우리 방송에 공감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큐나 문화예술, 생활교양 같은 프로그램은 아직 한류가 제대로 진출하지 않은 그런 블루오션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그냥 제거해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률 경쟁과 광고 유치에 매몰되어서 공익적 색채를 잃게 되면 결국에는 방송 한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락 프로그램의 상한 규제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었고 방송 종사자들이 공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는 중심추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수 외주 제작 편성 규제와 관련해서 이 순수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서 있어서도 사실은 교양의 주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현재 주요 방송사들이 의무 편성 비율을 훨씬 상회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익적인 면에서 외주 제작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방송사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외주 제작 프로그램 범위가 이제 특수관계자 외주 제작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소수의 유력 방송사의 자회사들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이들한테 수익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은 주로 드라마나 예능 같은 오락물이고 주로 주 시청 시간대에 주로 포진합니다. 반면에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외주 제작사들은 교양 분야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외주 제작사 현황을 보면 연간 5개 이하로 납품하는 외주 제작사의 비율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1개만 납품한 회사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나름 우량하다고 하는 회사는 7%도 안 됩니다. 애초에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비율을 정한 것이 독립 제작사를 육성해서 우리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질 나쁜 하청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외주 제작 편성 규제가 비드라마나 교양 분야의 외주 제작 진흥으로 이제 초점을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주 시청 시간대의 순수 외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서 교양 프로그램에 줬던 그 가중치를 모든 장르로 확대하는 것은 이런 부익부 빈익분을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양의 주변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민방이나 지역 MBC에서 순수 외주 제작물의 의무 편성은 자체 편성 의무 비율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자체 편성 프로그램은 자체 제작, 그다음에 지역 방송사 간의 공동 제작, 외주 제작, 그리고 국내외 구매물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외주 제작 비율 폐지로 이제 이것이 자체 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그냥 저가의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의 자체 제작 역량을 높이고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주 제작 편성은 드라마나 비드라마 또는 오락과 교양 등으로 구분해서 비율을 정하고 전체 외주 제작사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규제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제 편성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지상파의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이나 지역 민방의 수중계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화하는 그런 제안은 규제의 감면성과 현실 반영성을 높인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방송은 단순히 수중계 문제나 외주 제작 문제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공적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OTT 사업자들의 방송발전 기금 납부,
또는 OTT 사업 내에 콘텐츠 항목으로서 지역에 좋은 콘텐츠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방송이 고립된 콘텐츠 시장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유료 방송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거래 가능한 시장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5기 방통위 편성 규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보면 지상파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상파가 담보해온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과 다양성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성은 공공성과 상업성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그 둘의 긴장관계를 통해 가지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시청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수용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과정이고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방송사는 시청자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성 규제 정책이라고 하면 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야말로 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공공복리를 함께 증진하고 도모하는 길이라고 하는 관점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간 산업과 제도의 측면에서만 고려했던 편성 정책을 시청자의 권익과 사회문화적 가치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편성 규제의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면 그간 우리 방송의 편성 가치로 내세워왔던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이 정말 이렇게 법전에서 삭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도와 교양과 오락 중에서 교양은 사라져도 되는 것인지, 시청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고 그렇게 해서 답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조정자인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주 편성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콘텐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시청자, 이용자 주권 강화와 K 콘텐츠 등 방송시장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이번에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내세우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정책의 이면에 어떠한 이 문제점이 있는지 모순이 있는지 또 방향 제시까지 아주 꼼꼼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자 권익 정책에 대한 의견을 최은경 정책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광고와 편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 정책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어쩌면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공공성과 권익에 가고 무관하지 않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시민이라는 혹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그 규정하기 참 어려운 집단일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시민이면서도 이 정책 방향에서 담고 있는 시민은 굉장히 협소하고 축소되어 있고 편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제안했던 국민 불편 원스톱 해결과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또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라고 제시를 했던 세 가지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만 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때문에요. 첫 번째는 그 시민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취약계층이라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의 그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들은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그게 이용자,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요. 시민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는 아울러서 나이, 성별, 직업, 뭐 신체적, 정신적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을 아우르고 그 이웃들까지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불편 원스톱이라고 제안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를 가질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로서만 축소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시됐던
국민 불편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에 대한 내용들 부분은 연속적으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오고 있던 사업들의 연장선일 뿐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의 분쟁이나 혹은 민원 서비스만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부분하고도 저는 연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많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지원할 때는 불편에 대한 컴플레인에 대한 일단은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관이나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피드백이 불만족스럽고 불편하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렇게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컴플레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개선에 대한 어떤 이용들이나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금 더 보완되고 보강됐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연결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 코로나19에 대한 국난 극복에 대한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만큼 방송산업 시장에 있어서의 위기를 어쩌면 광고나 편성 규제 완화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근본에는 시민이고 그리고 그 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인데 개선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그 큰 혹은 차별화되지 않은 내용만 있을 뿐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지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됐던 법제 마련에 대한 부분도 이미 수해 몇 해 동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논의했던 방송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거나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소외계층 부분에 있어서의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인다면 장애인 방송에 있어서의 VOD 방송 서비스 확대라는 부분을 좀 이번에 새롭게 언급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장애인 방송 즉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해서 수어나 자막이나 화면 해설 같은 굉장히 그 미시적이면서도 일단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의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접근권에 대한 이야기로서 확대돼야 되는 것이 궁극의 시민에 대한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표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중장기 정책마저도 아주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인 방송으로만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하고 질의답을 저는 오히려 있으시다면 넘어간다면 실제 하루 사망자가 600명이 넘다라고 하는 봉쇄령 3차까지 갔던 영국의 사례만 보더라도요. 코로나 시국이 어쩌면 우리보다 굉장히 더 위험하고 중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에 대한 유해 콘텐츠 보호에 대한 의무 강화 규제를 마련을 했고요. 올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에요. 또한 소비자 취약 계층에 대한 명명이나 그 규제 범위들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소비자의 이용권과 공공성 강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제 당국에서 빠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많이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굳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좀 더 시민의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 제시됐던 세 가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및 협찬 정책, 그리고 방송 편성 정책, 그리고 이용자 권익 정책, 특히 방송 및 협찬, 그다음에 편성은 지금 이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행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각각 문제점, 우려사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이 간담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따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유튜브에 혹시 질의가 있었을까요? 네, 아직 질의 특별하게 의견이나 질의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의견이 있으시다고 최상훈 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오디오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네. 들립니다. 예, 방송협회 정책협력부에 있는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좀 예, 끊겼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협회 정책협력부의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말씀해 반갑습니다. 주십시오. 예, 여기 반갑습니다.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특히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상파 방송이 공공미디어로서 사실은 대체 가능한 대한 미디어가 뭐 이렇게 마땅히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동의를 하시는 분들조차 지상파 위기에 대한 태도는 제 느낌에는 지구온난화를 대하는 태도처럼 약간 미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는 지금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이 지금 목전에 있고 또 최소한 지속 가능성조차도 지금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강력한 공공미디어가 사라질 공공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OTT가 미디어 시장 잠식하면서 국내 방송 시장은 이미 글로벌 단위 시장으로 강제 편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내 차원의 규제가 과거처럼 유효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강력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시장의 공공성을 국내 시장에 대한 규제만으로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좀 한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언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라는 부분은 상업적인 재원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공공성과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규제로서 더 이상 어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감시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떤 감시와 비판이 사실은 이제는 규제 이상의 억제력을 가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낡은 방식의 규제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비판으로서 공공성과 산업성이라는 이 양날개가 균형을 갖춰가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것이 더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커지고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발표자 중에 특별히 좀 의견을 요청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최상훈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정현우 교수님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제가 조금 서로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규제로서 공공성 담보할 수 없다라고 네. 하시는데, 민원연은 규제로서 물론 일정 부분 어떤 것은 규제를 완화할 측면도 있고 이렇지만 어떤 부분 규제를 더 강화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의 내용과 그 규제가 공공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규제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감시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여러 불편한 목소리를 냈는데도 해소되지 않는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연계 판매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나 뭐 다른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적 책무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국이나 법과 제도로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해야지만 공공성이 담보되고, 최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글로벌 OTT나 글로벌 방송사들이 국내에 진입해 왔는데 그들을 규제하기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경우, 그러면 오히려 국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역차별될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다 규제를 다 풀어서 해소할 문제는 아니고 각각의 규제 방식 혹은 규제 내용 중에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 없는 것, 이런 것을 좀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뭐 규제를 사실상 다 내려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조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최상원 의원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같이 고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정인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글로벌 OTT 등 얘기하는 거에 관해서만 짧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글로벌 경쟁 시장이 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그 규제 완화의 명분처럼 들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OTT 시장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또는 플랫폼이 국제적인 플랫폼 시장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각 나라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규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실제 각 국정부들의 또는 EU 같은 곳의 고민이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글로벌 OTT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즉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또 어떤 공공적인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사실 정치기구의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OTT들도 지어야 될 책무를 지게 함으로써 사실 지상파나 이런 공공성에 조금 더 가깝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송들이 조금 더 재원을 확보해서 활성화된다면, 그 기여가 아까도 이제 정수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교양에서의 활성화, 또는 아니면 공공적 가치를 오히려 구현한 프로그램들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야 우리가 사회 전체로 이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글로벌 OTT하고 경쟁한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만 시장을 재편했을 때 결국 지상파가 아무리 공공성을 외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공공적인 또는 비공공적인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과연 왜 그러면 그렇게 지상파나 이런 사업자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가라는 명분에서 보면은 이미 명분을 놓친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상파의 경우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재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방법이 지상파의 사실 고유의 경쟁력인 공공성을 깨는 방식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이런 것을 선호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유튜브에 의견이 올라와서 전달을 좀 하고자 합니다. 김동원님, 네,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는 김동원님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만 좋은 의견 주셔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회의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민형 방송 사업자의 오래된 규제 완화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했다는 사실보다 지상파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달라진 미디어 환경, 지역 불균형 발전에 걸맞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구체화한 후 시장 개입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는 5기 방통위 정책 과제에서 밝혔으나 방송사가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재원 고갈과 적자를 호소하는 각 방송사가 먼저 공적 책무를 제시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각하는 공공성은 재난방송이나 지역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만으로 좁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방송 콘텐츠,
플랫폼 정책 등을 포함하여 공적 책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동완님의 의견을 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에 발족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4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를 했고 당시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내면서 시민단체 시민사회 의견을 들러리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른바 전문가로 불리는 학계나 법조계 그리고 관료 중심에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수립하는 이런 방식이 전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2017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떠나서 이번 정책과 비전, 특히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지금 우리 방송 주권자인 시민의 의견 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했냐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김동원 님이 아주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님의 질문이 있어서 전합니다. 한겨레 김효실 기자님이 주셨습니다. 오디오 문제가 있어서 문자로 주신다 해서 네, 제가 전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가요? 민원연에서 오늘 낸 성명을 보면 마지막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에 반하고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 중심의 파편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미디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부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마침 저희가 질의응답 다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나온 의견이 더 있으시면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 전달을 해 주시고요. 네, 만약에 더 추가 의견이 없다면 요 김효실 기자님도 질문을 주셨던 내용 그리고 저희가 다음 순서로 잡혀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줌 간담회 요 방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네, 채팅이나 또는 오디오를 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분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정수영 님이 질문이 있으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수영 선생님, 네, 오디오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리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민원연 정책위원입니다만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고 네. 있는 정수영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간담회를 긴급하게 구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 미디어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 뭐 광고, 협찬, 편성, 그리고 시청자 권익 보호, 시민 권익 보호 등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해 오셨던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방통위 제5기 방통위에서 사실은 시장 활성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전체 보고서를 보면은 방송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이를 위해서 재원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시장 활성화 정책만을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 뭔가 논란, 오해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살짝의 우려가 저는 들고 왜 이런 발표를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 정책위원님들 발표 내용 중에서 뭐 광고 협찬 제도나 편성 규제 완화 등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이 우리 전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적 책무가 여전히 있다는 점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는 좀 쉬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좋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다양한 소외계층을 배려한 프로그램, 지역성을 살린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도 제한된 광고 파이, 광고 수입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종편이나 PP, 심지어 유튜브와 시청률 경쟁, 광고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우려하는 상업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들의 화제성이나 시청률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들의 광고 수입의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악순환이 지속돼서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 지역성, 시청자 권익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토대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들이 화제성, 시청률이 높고 광고 수익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청자 권익이나 시민 권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시청자 시민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가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죠? 방통위에서 발표한 정책 보고서 앞부분에 있는 또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나 재원 구조 개편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이 종합적인 우리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좀 거시적이고 하지만 촘촘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 정책이라는 것을 단지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이런 이분법적인 논의를 협소화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 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단지 규제 강화냐 완화냐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지능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혹은 완화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은 무엇을 할 것이고 시청자 시민은 주권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자와 종사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상충해 있는 현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어떤 갈등, 논란 이런 것들만 더 확장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영 선생님 혹시 뭐 다른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하실 사항에 추가로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정세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 또 정세훈 선생님 고민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지적한 것들도 많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론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지원할 것인가의 얘기도 비전 및 정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의 크기하고 지금 규제 완화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규제 합리화 완화라는 이름 아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규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사실은 지상파 방송에게 재원을 일부 더 만들어주는 보전해주는 곳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 방송 시장 자체가 사실은 재원을 더 확보하고 그래서 더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그게 지상파 공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공영방송이나 또는 공적 의무를 조금 더 부여받고 있는 지상파에게 유리한가라는 것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런 것이고요. 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전체적인 방송 시장이 조금 더 상업화로 가고 그런 것들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지상파나 또는 공영방송은 어떤 공적 서비스를 더 강화할 것인가를 아까 김동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김동원 선생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의견을 수렴해서 명확하게 공적 책무를 요구하고 그 공적 책무에 적합한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오고,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이 그것에 분명히 연동해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저 한마디만. 저도 김서중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왜 방통위 정책보고서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안에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제도 개편안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 활성화 정책만을 별도로 추가로 발표를 해서 상당히 어떤 논란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서중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번 이 정책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2019년도에 발표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방안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행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감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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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김효실 기자님 추가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상업성이 반드시 충돌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민원연도 지상파 방송사 재원에 대한 고민에서 비대칭 규제 해소에 찬성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방안이 공공성을 해치는 위험이 큰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자유화를 택했다는 점에서 비판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재원 마련을 튼튼하게 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광고 부분에서는 정현우 선생님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우선 광고 부분에 대한 정현우 이사님의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대칭 규제 해소는 민원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는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유료 방송, 종편이 하고 있는 중간 광고나 혹은 광고량을 대폭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중간 광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민원연이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종편의 중간 광고도 금지해야 된다는 게 민원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간 광고를 금지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방통위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상파 쪽에 그 광고 시장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이 그런 중간 광고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한다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방송 광고도 규제 완화나 방송 광고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있는 방송 광고의 방식들 중에 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 혹은 조금 더 완화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하고, 형식도 지금과 같이 허용되어 있는 7가지 방식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통합해야 될 영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형식을 허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폭넓게 논의해보자, 이런 거고, 현재 민원연이 구체적인 그 방향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또 보충 발언이나 의견 주실 저희 위원님이나 대표님 혹시 있으실까요? 그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건 맞지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의 자유로운 시도를 갖다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연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민원연도 예를 들면 광고 영업을 갖다가 지상 방송에 한정되지 않고 크로스 미디어 방식을 가는 것, 이런 것들 갖고 문제 삼지는 않죠. 또
중간 광고 아까 뭐 정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없고 그렇게 가는 거 반대하지는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현호 선생님이 아까 이미 발표할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 현재 틀 내에서 광고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거나 또는 아까 말한 크로스 미디어 같은 영역을 열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송 산업이 광고를 갖고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 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재원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방송 광고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약탈적 광고라고 하는 그런 폄하되는 표현을 듣는 그런 광고 직접 영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송사들이 원래 방송법에 방송 광고에 관련된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활동하는 것들을 제대로 규제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방송 산업들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현재 제도 내에서 충분히 규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난 연후에 광고 방식에 관한 어떤 유연한 완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재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방송사에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더 추가 발언하실, 의견 내실 선생님이 있을까요? 네. 지금 더 추가 질문 의견은 네,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성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방송은 또 공공성과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방송이 생존해야 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공성의 과제와 방송 정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특히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방송 정책 수립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최영길 위원님이 좀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정된 간담회보다 좀 길어졌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전달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릴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받아들여질 텐데요. 근데 한 번도 이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낀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20대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이제 20년 동안 방송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방송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 방송 장악 관련된 백서가 나올 정도로 이 방송이라는 부분들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외면해 왔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세대들은 어떠냐? 방송 공공성이 언제든지 침해되고 정치적으로 퇴색되는 것이 가능한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즉 방송 공공성은 알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으로만 저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면서 규제를 완화해서 방송시장을 살리면서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방송 공공성의 의미와 방송 공공성이 항상 흔들린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제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어떤 내용인지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과거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도 방송시장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항상 방송 규제는 완화되어 왔고 방송시장 활성화는 매년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그래서 이제 이 제도 개혁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강화 또는 유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방송 공공성을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차후에 추진하겠으니 이것을 위한 물적인 토대만 제공을 해달라. 이러한 것은 사실 방송사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통위는 이전에 정치적 병행성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상업적 병행성까지 이제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두 개를 극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관련된 어떠한 이 모임을 만들어졌고 거기서 어떠한 제도 개혁안을 내었습니다. 아까 한길의 기자님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시민사회에서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는 관련된 제도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이 방송 공공성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통위는 응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사회가 방송의 어떠한 물적 토대에 대해서 확산시키고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어떠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실 기자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혹시 더 좀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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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은실 기자님이 말씀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민원연에서 이게 이제 긴급 간담회로 열렸기 때문에요. 특히 어제 방통위의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좀 긴급하게 마련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의견들을 드리는 형식으로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연에서도 이 방송 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논의도 하고요. 또 향후 방안 마련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시민들께 저희 민원연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 논의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또 추가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리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 하고요. 혹시 민원연에 추가로 제안을 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나 연락을 직접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김서중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 마무리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양한 정책들에 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경향성이나 그리고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런 위험성의 가장 근간에는 결국 방송 정책 규제 기구로서 방통위가 자신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놓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공공성 강화 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공공성 자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한 겁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저런 정책을 얘기할 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민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단체가 아닌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그래서 시민을 주권자로
주권자로서 대접하고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지금 현재 미디어 전반을 놓고 이렇게 개혁의 얘기를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그 핵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인데,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과 같이 방송 정책을 공공성을 좀 더 강조하고 공동성을 전제하는 이후에 다른 정책을 내놓는 이런 순서를 밟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미디어 공공성에 관한 그런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기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보기에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 및 정책 과제, 그리고 이번에 시장 활성화 정책들 중에 분명히 핵심적인 일부는 졸속 정책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졸속 정책을 시행을 유보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형태로 정책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아까 최영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런 방식으로 미디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출범하면서 개혁 진영은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런 개별적인 정책에서 오류를 범하기보다는 정말 미디어 공공성에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딛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정책위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또 방송 관계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회원님들, 시민분들 감사드립니다. 민원역 긴급 간담회는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